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큰 틀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야말로 과연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부르게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경제연구소 정대영 소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떻게 좀 영향을 주고 있을까 봤더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매수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책이 나오겠다,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정부가 공언을 했음에도 지금 집값의 어떤 상승세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최근의 집값 상승이 가장 기본 원인은 뭐냐면은 신뢰 상실입니다. 신뢰를 정부가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장에 신뢰를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신뢰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정책이나 또 이게 정부 관계자들이 또 황당한 주장을 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주장들. 네. 대표적인 게 그 지난번에 어느 장관이 집값은 한 2배쯤 올랐는데 이상 고인지 무진지 갖고 14%뿐이 안 올랐다 이런 억지 주장도 하고. 또 집값은 이미 다 폭등을 했는데 곧 전세값이나 월세는 오를 텐데 이게 예견돼 있는데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아는 건데 그 집세가 안정됐으니까 서민은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온도차가 너무 커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신뢰 상실 문제는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니까 지금 어떤 정책이 나오고 아예 눈에 잡히는 현실 문제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어떤 이런 집값 상승은 더 계속될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네, 그러죠. 맞아요. 우리가 지금 걱정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마련한 건데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역대 최고치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매매 수급 지수나 이런 것들도 높아요. 그래서 뭔가 대책이 나오기 전 분위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신뢰성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상실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번에 계속 가격이 어느 정도 또 매매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를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과연 그만한 어떤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오르는 걸까 아니면은 또 계속 살려고 하는 걸까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포모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떤 거요? 피어 오브 미션 아웃이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내가 편승을 하지 아니하면 네네. 이번에 랠리에 편승하지 아니하면 나만 뭔가 예전에 이런 얘기들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거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포모라고 하나요? 포모.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어 오브 미션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탈하거나 끼지 못하면은 생기는 공포 다시는 같은 내가 거네요.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못할 것이다. 아니면은 오히려 내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생기고 이번에 집 못 사면 못 살 것 같고. 네, 이걸 이제 보통 포모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 그러니까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멈추지 않고 집값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워낙 이 실수요자들이랑 아니면 집을 원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직접적으로 들으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남들은 다 사서 얼마씩 올랐는데 나만 못 사고 있으니까 너무 상대적으로 좀 뭔가 박탈감을 느껴진다든지 이런 거.
상대적 박탈감이 이제 가장 큰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무인도에 나 혼자 살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던 대로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보다 직장도 좀 안 좋았고 본인이 소득도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좀 덜한 친구가 만났는데 집 한 채를 사가지고 이제 나보다 앞서버리게 되면 굉장히 멘붕이 오게 되면서 심리적인 박탈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이런 현상이 한 3년, 4년 전부터 이제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30대들 영끌이라고 해서 우리 뭐 그러니까요. 신용대출 받고 빨딱 끌어서 이제 무주택자들이 무리해서 집을 사는 현상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심리적이었고 최근에 또 저한테 이제 연락이 많이 오는 케이스가 뭐냐면 네. 무주택자들은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이제 네네.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한데 한 채나 두 채 있는 분들도 이제 연락이 많이 오시는 게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은데 지금 갈아타지 못하면 영원히 갈아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팔고 더 좋은 상급지로 무리하게 갈아타야 되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들도 이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어서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정부에서 메시지를 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요. 공급 대책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곧 나올 것 같은데 예. 공급 대책이 임박하다라고 정부에서 시그널을 줌에도 불구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현실은 정책의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게 과연 공급 대책이 나온다라고 해서 공급 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그렇죠. 해결이 될까? 만약에 공급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집값이 안 잡히면 또 다음에는 무슨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될까? 그러니까요. 제가 정부라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 잡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안 지금 잡힐 당장 것이다. 효과가 없잖아요. 공급 대책 발표되면 심리적으로 기다리면 집값 안정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불안해한데 대책 한번 발표된다라고 해서 24번 발표가 됐는데 25번째 발표가 된다고 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 몇 년간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늘 트렌드처럼 발표하는 날 다음 날 대책이 발표될 것을 예견하거나 우려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그런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게 좀 아까 뭐 소장 말씀하신 신뢰도 하락의 또 예, 그렇죠.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값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선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보궐선거가 4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이제 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꺼내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또다시 서울 집값이 뛰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뭐 우려, 전망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뭐 이렇게 집값이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정책 당국자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재건축 시장이 재건축을 이렇게 활성화한다면 뭐 재건축을 투자한 사람들은 좀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예. 결국 그것이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하고 네. 특히 이제 뭐 전월세 시장에는 100%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지금 이 현 정부 사람들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가진 사람들 뭐 그걸 투기꾼이라고 해도 뭐 부르기도 하지만은 뭐 누가 투기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뭐 좀 상당히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지 말고 그냥 그게 냉정하게 그 어떤 재건축을 하면 공급이 늘어난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어떤 너무 그 어떤 토지주한테 이익이 많이 가지 않게 네. 어떤 공공성을 좀 가미해서 네. 뭐 이렇게 균형을 잡힐 수 있는 토지라는 게 모두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정책을 써서 그냥 꾸준히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뭐 재건축 규제 완화는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야. 그럼에도 재건축 시장이 대부분 강남 지역에 좀 포진이 돼 있고 이런 곳이 아직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이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마 소유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한다. 그것이 이제 규제가 그 굉장히 강렬했다가 또 약간 완화되는 어떤 그런 시절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 한다. 예. 이번에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서 각각 각 당의 이제 후보자들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완화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표심을 좀 잡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가 이미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규제 이전에 뭔가 사업 진행을 했던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뭐 원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고공행진을 했던 건 사실인데 네. 아마 이걸로 인해서 꽤 기대감이 좀 증폭되는 지역들이 뭐 송파 지역이라든가 뭐 예전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올림픽 시절에 지었던 그런 뭐 지역이라든가 네, 또 네. 목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서울시장 선거에 따른 각 당의 후보자들이 내놓는 재건축 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물을 뭐 내놓으려다가 다시 회수를 한다는 그러한 느낌으로 상당히 그 매물의 어떤 잠김 현상들도 심화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파 같은 경우는 새해 들어서 4주 연속 아파트값 상승률 1위입니다. 이거는 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대한 근거인데 현실적으로도 지금 강남을 위주로 한 집값 상승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더 불이 붙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후보별로 이제 공약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여당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16만 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상호 후보도 우상호 후보가 16만 호, 박영선 후보가 네. 30만 호, 뭐 낙후 지역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당 후보들 보면 현 정부 정책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이제 공공 위주의. 활성화시키고 낙후 지역을 좀 개발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여당 후보가 되더라도 어차피 지금 규제를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뭐 특별히 더 나빠질 것도 없고요. 어차피 강북 같은 경우도 낙후 지역 개발이 되면 또 시장에서는 개발 호재를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결국에는 지금 집값이 막 오르는 분위기에 이래 또 개발 호재라고 생각을 하겠죠. 시장에서는 만들어주는 게 되고 야당 후보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양상이 더 달라지는데 나경원 후보는 뭐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한다라고 하고요. 네. 뭐 재건축 규제 대폭 뭐 그냥 완화도 아니고 대폭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이미 시장의 기대치를 한껏 올려준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안철수 후보도 뭐 완화해주겠다. 또 오세훈 후보는 뭐 반값 아파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여러 후보들, 야당 후보들은 특히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내놓으면 그러니까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지금 규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시그널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부동산은 심리인데 아파트 시장은 심리인데 이렇게 기대감이 한껏 커진 상태에서 아마 이런 심리 영향이 송파구 집값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 같고 예. 향후에 4월 달이잖아요. 아직 이제 2월이 됐는데 2월, 그렇죠. 3월 두 달 동안 이런 심리적인 효과 많이 누릴 것 같고 4월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야당 후보가 되면 또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그렇겠죠. 또 더 많은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싶어서 누가 되는지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좀 개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정부는 이 공공이 주도하는 이 공급 확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 재개발 같은 걸 텐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공공 재개발이 우리 뭐 집값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냥 길게 생각하면 아까 재건축도 말씀드렸지만 예. 양질의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신축 아파트가 예. 공급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에, 그러니까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상식이죠. 그냥 공급이 되면 뭐 아무래도 시장에 물건이 매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뭐 가격이 안정되는 거죠. 특히 뭐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굉장히 지금 희망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면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특히 뭐 이제 어떤 기본 원칙을 잘 정해서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과거 이렇게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어떤 재개발 방식의 어떤 중간에서 네네. 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공공성을 갖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저는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양질의 아파트가 서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네네. 공급한다면
당연히 저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인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왔고 많은 분들이 뭐 기다려라라는 말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 기다렸던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수단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건 굉장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 주택을 지속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공급하는 걸 보여줘야만 시장이 안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거 갖고서는 정책이 더 이상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뭐 공공을 이용한 뭐 재개발, 공공 재개발 같은 게 화두 중 하나인데 후보주 중 하나가 흑석 2구역인데 여기서 뭐 사업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 8개 구역을 현재 시범구역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8개 구역 중에 가장 사업성이 좋고 네네. 그다음에 재개발 이후에 가장 지가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뭐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흑석 2구역인데요. 예. 그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대부분 보면 그동안 재개발을 하는데 뭐 구역 지정이 해지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이 아닌 이런 지역들이 주로 뭐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건데 그 막상 이제 흑석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입지도 좋고 웬만한 아마 그 지어지게 되면은 그 지역들은 다 한강뷰가 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 굉장히 뭐 입지가 좋은 지역인데 이런 공공 재개발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공공이 나서서 이런 재개발을 추진을 해서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뭔가 마중물 어떤 그런 자금을 또는 이제 사업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소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예. 막상 이렇게 해서 정부가 주도하거나 아니면 공공이 주도하는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 의외로 이제 간섭받고 통제받는 게 많단 말이에요. 아. 혜택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또 기부 체납해야 되는 비율이라든가 네. 공공이 환수하는 또 이익도 상당히 많이 이제 가져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뭐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익 형량을 해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별도로 추진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뭐 정부가 주도하고 네.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형태로 가기가 쉽지 않나. 막상 이 시범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될 만한 그런 지역들조차도 예. 상당수가 그 공공 재개발에 처음에 찬성을 했다가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이득되는 게 없거나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맞듣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탈하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제도 이제 정책일 텐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뭐 잘 되겠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공공 재개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예, 뭐 예. 문제가 많았잖아요. 조합 비리 문제도 있었고 어차피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도시 정비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필요하다. 사업이고 네. 또 공급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이번에 이제 공공 재개발 신청한 구역들을 보면 잘 안 되던 구역들이거든요. 뭐 조합 비리도 지지부진했던. 있었고요. 여러 가지 네. 주민들끼리 이제 불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빨리 될 것 같고 나라에서 뭐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은 됐는데 민간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나한테 유리하고 돈이 되면 하는 거고요. 그렇죠. 돈이 안 되면 안 아마 하죠. 진행하다가도 이탈을 할 텐데 이제 선정은 됐고 이제 냉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나라에서 공짜로 기간을 단축해주고 인센티브를 주진 않잖아요. 네네. 공공임대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냉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아마 흑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좋잖아요. 맞아요. 뭐 짓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랜드마크 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 같은데 제가 흑석 2구역 조합이면 그냥 공공 안 하고 단독 추진할 것 같거든요. 왜? 단독으로. 돈이 더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일단 신청을 했었는데 예. 이제 막상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특히 임대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일반 소규모 재건축이야 괜찮은데 재건축 재개발은 괜찮은데 이렇게 흑석 같은 경우 랜드마크가 되는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간다. 이게 결국엔 아파트 이미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가치 상승에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탈 사례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8곳 지정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좀 산 넘어 산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 민간이 안 하겠다는데 그걸 네네. 뭐 정부에서 강제로 이렇게 할 강압을 수는 시킬 수는 없는 없으니까. 것이잖아요. 주민들 동의 받아서 네.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네. 거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흑석 2구역에서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염두를 해두는 건 분양가인 것 같더라고요. 원하는 분양가와 또 SH가 원하는 분양가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싸게 해라, 뭐 난 이 정도 하겠다 이런 데서 오는 가격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흑석 2구역만의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이거 분양가 문제는 그 조합원의 어떤 수익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느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은 강남 뭐 반포의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적용 안 할 때보다 더 분양 가격이 올랐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뭐 그런 것은 한번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네네. 결국 이것은 그 어떤 사익과 그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책 당국이랑 어떤 그 뭐 재개발 조합이면 조합, 토지 그 주주들이 어느 연합 단체와의 어떤 협상력을 통해서 네. 뭐 이 정도는 이게 이제 정부가 용적률을 높여주고 뭐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것은 좀 공공을 위해서는 써라.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너희가 좀 가져라. 이걸 타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서로 타협해 가느냐의 문제가 바로 뭐 공공 재개발이건 공공 재건축이건 이런 게 성공할 결정적 영향을 끼칠 건데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원칙을 잘 세워놓고 이것을 정권이 바뀔 때 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뀌고 건 그러면, 네. 국민의 기대가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자기 사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원칙을 확실히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다 쫓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낡은 아파트, 농물 나오는 아파트를 뭐 20년, 30년 더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 이 방법, 이게 이제 국민적 합의가 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밀고 나가면 다 결국 여의도건 뭐 음마 아파트건 뭐 압구정동이건 결국 자기들이 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정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더욱더 이제 국민들은 저기 시장 바꿔서 더 혼란스럽죠.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개인이 모두 가질 수는 없다라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서 그걸 적당히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공공이 그 원칙을 좀 세워서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뭐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뭐 수요를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노력했던 반면에 이제는 공급으로 좀 선회를 한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공급을 좀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뭐 서울의 빌라 밀집 지역도 이제 뭐 공공재건축 쪽으로 추진할 것까지 이제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택난 해소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요즘 대부분 뭐 원하는 아파트 주택 형태는 아파트고 아파트도 사실 이 단지 형태 있잖아요. 안에서 생활이 다 가능한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빌라의 어떤 공공 재건축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재건축을 하면 그 주택의 품질은 좋아지겠죠. 예. 뭐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바뀌는 건 그렇겠죠. 맞지만 지적하신 대로 그 기반 시설 자체가 상당히 부족할 거잖아요. 공원이라든가 또 뭐 학교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소규모로 하면 그런 것 대규모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주택난 해소의 어떤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천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 집중을 한다면 네. 이게 그렇게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게 네. 기존에 있었던 주택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헐어버리고 철거를 하고 멸실을 시키고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네. 기존에 있었던 소유자들이라든가 임차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잠깐 다른 데 이사 갔다가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네. 늘어나는 그러한 세대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걸 이제 순증가분이라고 하는데 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특히 재개발 구역은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품질은 높아지지만 순증가분이 높지 않아서 실제로 주택의 총량에 있어서의 순증가분이 크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게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용적률을 높여도 그게 그렇게 크지 않는 건가요? 만약에 다가구 같은 경우가 있을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층에 임차인 1명, 네. 2층에 임차인 1명 살고 3층에 주인 살아요. 네네. 그런데 세 세대가 살던 게 멸실이 되거나 실제로 주는 입주
물량은 한 채밖에 분양을 안 해주거든요. 그럼 오히려 어떤 지역들은 심지어는 줄어들 일반적인 수도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순중가분,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왜 한 채당 한 명의 그러니까 임차인이 됐든 뭐 소유자가 살았기 네네. 때문에 헐리고 나서 용적률을 상향시켜가지고 늘어나는 순중가분이 꽤 기여 부분이 큰데 네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순중가분이 많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곱씹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단순하게 그냥 막 나홀로 그런 아파트라든가 기반시설이 적은 이런 것들만 양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잘 살펴보고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가 늘어나야지 결국 이 주택난 해소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아파트인데 대단지면 좋겠지만 그렇죠. 뭐 대단지가 아닌 소단지도 있는데 저는 예. 좀 정부에서 생각을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공공이 앞으로 이제 공공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뭐 도정법을 개정해서 민간이 아니라 아예 모든 정비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형으로 간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구역들 있잖아요. 만약에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만 규제 완화해줘도 자체적으로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같은 경우는 뭐 10,000제곱미터 미만, 200가구 미만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내버려두면 잘 안 될 거잖아요. 어차피 낙후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주택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냐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거 보면 2,070개 단지 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되더라도 뭐 이 정도 물량 가지고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냐 그러면 안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주거 안정, 뭐 질 향상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해야지 소규모 재건축을 가지고 주택 시장 안정, 현재 부동산 집값 문제를 잡겠다라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는 또 삶의 질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이 개입해서 소규모 재건축을 도와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네네. 집값 잡겠다라는 목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정되는 그 내용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서울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거든요. 예. 뭐 변창흠 장관이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서울 시내 역세권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그냥 뭐 높게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 문안도 해결해줘야 될 거고 거기에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같은 카드를 같이 마련해 줘야지 결국은 또 거기에 또 수요자들이 몰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어떤 이 주택, 건물 이런 서울에 이런 걸 보면 참 거꾸로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이게 도심의 상업 지역은 대부분 가보면은 종로나 뭐 이렇게 을지로, 예. 충무로 같은 저층입니다. 네네. 5층, 6층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게 외곽으로 나가서 이 아파트 단지로 가면은 30층, 40층 이렇게 고층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거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심 지역, 상업 지역은 가운데가 좀 높고 높고 그게 뭐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게 형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세권도 뭐 어디 뭐 지방 그러니까 변두리 역세권이라기보다는 도심 역세권 네네. 이런 데나 아니면 뭐 또 역세권을 넘어서 상업 지역을 고층화, 고밀도화해서 거기에는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살면 되거든요. 젊은 사람 또 뭐 단독 세대죠. 뭐 아니면 또 뭐 여기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좀 그 많이 움직여지지 않고 가족 수가 적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면 사실은 뭐 학교나 그 다음에 이런 그 주차 시설 같은 게 좀 부족해도 훌륭한 주거 환경 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다양한 생각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지만 이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어떤 서울의 뭐 건축물이라든가 네. 주택 문제가 참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집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미래에도 좀 길게 보면 집이 부족할 것이냐 네네. 이것은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면 필요한 집도 줄어들지 않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이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이때 이런 도심 개발 같은 거, 낙후 지역 재개발 같은 걸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서울은 도심은 굉장히 유동 인구도 많고 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도 많아서 이렇게 역세권에 고층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난 해결 문제도 분명히 수반이 돼야지 이 거주 문제가 같이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예. 뭐 좋은 정책인 건 틀림없습니다. 뭐 직장과 주거 가까운 직주 근접한 지역에 그렇죠. 뭔가 주거 단지를 많이 만든다라는 건 당연히 바람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순서가 뒤바뀌었다. 네. 예. 상계 신도시 32만 4천 가구 하기 전에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을 먼저 얘기를 정권의 초기부터 했었더라면 굳이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보존할 수 있는 자원들을 소모시켜가면서까지 안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더라면 아마 지금쯤이면 입지 좋고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굉장히 퀄리티 높고 그러한 어떤 주택들을 많이 건설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도심 지역에 사실은 집이 모자라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살고 싶은 지역에 이런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해가면서 네네네. 했었더라면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순서가 좀 뒤바뀐 거죠. 왜 이제 이걸 내놓느냐. 이미 늦었네요. 그리고 이미 집값, 땅값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요. 여기다 많이 개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본다면 그 지역에 땅 가진 사람들만 배불리는 또 다른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3기 신도시는 뭐 당장 올해부터 이제 사전 청약을 받게 될 보상도 거고, 했고 네. 이미 좀 진행을 그리고 더 스피디하게 하겠다고 하고 네, 있는 올해 상황인데. 안에 3만 가구를 사전 청약하겠다고 내년에는 또 한 뭐 역시 또 한 3만 가구 정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미 시작을 해버린 그러니까요. 셈이죠. 이미 뚜껑을 열었는데 어떡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뭐 언밸런스한 후회할 수밖에 거잖아요. 없는, 네.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을 먼저 하고 3기 신도시나 이런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 교수님, 정 소장님 의견에 저는 100%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문화재하고 그린벨트 빼고는 콘크리트가 뭐 보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심한 말로 어차피 뭐 보존 가치가 없는 망친 도시라면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을 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물량들을 뽑아내면 굉장히 좋은데 너무 늦었고요.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숙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었다라고 하지만 또 늦었을 때가 빠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도 적어도 역세권 개발만큼은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이제 충분한 물량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냥 시범단지 몇 개 해가지고 한 뭐 5천 세대 정도 나오고 끝나버릴 것 같으면 굳이 그냥 그 지역만 배불리는 투기 그렇죠. 효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요. 하려면 물량을 좀 충분히 충분하게. 제대로 검토해서 막 설 전에 빨리 발표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서울에 뭐 10만 호든 20만 호든 도심 역세권 좋은 물량들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또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교통 문제, 학군 문제, 뭐 과밀화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안 그래도 서울이 지금 교통이 지옥인데 여기서 고밀도 개발하게 되면 역세권 지역은 또 교통 지역이 될 것이니까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또 이게 공공의 성격 또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예. 공공이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공인데 이게 비경합성, 비배제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는 밖에 없잖아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야 억울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또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도 아니어서 저는 그렇네요. 다음 정권에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일관성 있게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물량을 확보하려면 역시 뭐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 지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뭐 대규모 택지 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4기 신도시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 정부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공급 대책을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언론을 보면은 이제 많이 논의되잖아요. 특히 예, 뭐 예. 이렇게 지금 교통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뭐 광명 시흥지구 집어서 이 언론에는 다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결국 서울은 도심에 여기 집 지을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도심 상업적도 그렇고 역세권도 그렇고 또 뭐 좀 넓게 생각한다면 용산공원도 다 공원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 거기다도 좀
여기 주택을 한 3분의 1 정도 지을 수 있고 또 여의도 국회 이사 간다고 하는데 네. 그걸 또 뭐 공원을 할 필요 있습니까? 한강에 공원 많은데 거기도 뭐 아파트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집을 짓지 않아도 그러니까 실제 지은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빈집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폐가가 아니고 사람이 살만한 빈집들이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방 사는데 예. 지방에는 아주 좋은 전원주택들이 한 10% 이상 비어 있습니다. 20% 정도까지.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사람이 상시 거주하게 우리는 상시 거주하는 집은 법상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별장으로 돼 있어서 중과세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이건 서울이건 지금 서울도 지금 외국인들이 집을 사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삽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상시 거주하지 않고 그냥 가끔 올라왔을 때, 가끔 한국에 왔을 때 쓰는 집들이 많을 거거든요. 예. 이런 집들을 이제 상시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지방도 그렇고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 집이 개수는 변하지 않지만 활용하는 집들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당장 공급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 한 10%, 5%만 돼도 지금 서울에 만약에 뭐 한 400만, 500만 호가 있다면 그 뭐 저 1%만 돼도 4만 원, 5만 원인데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여튼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 우리 하여튼 경제를 길게 본다면 엄청난 피해자, 그다음에 경제를 망치는 네. 이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말씀하신 늦었지만 늦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늦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러면 4기 신도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겠네요. 기존 걸 활용하는 게 낫다고 보시겠네요. 뭐 안 되면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존 걸 지금 바싹 해보고 바싹 여러 가지 할수 있는 방법을 것까지 찾아서 해보고. 해보고 그래도 뭐 우리나라는 좀 불행한 게 뭐냐면 주택 통계나 부동산 통계가 정확한 게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게. 그러니까 지멋대로 갖다 쓰는 자기 입맛에 갖다 쓰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도 잘 몰라요. 지금 이 주택 실상을 네, 현재 지금 얼마큼 상황을. 모자라고 얼마큼 남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니까 사실 이거라도 누군가 잘 해줬으면 참 좋은데 신뢰할 만한 통계를.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나 뭐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일단 있는 거 갖고 잘 먼저 최대한 해보고 뭐 그것마저 안 된다면 뭐 방법이 없죠. 다른 카드라도 꺼내야 되는데. 그걸 그때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4기 신도시 얘기가 걱정이 되는 게 3기 신도시 얘기 나올 때 2기 지역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2기도 지금 미분양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 무슨 3기 신도시냐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3기 지금 신도시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4기 얘기하면 또 다른 갈등과 또 반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우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린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시흥 광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 한 6만 가구 정도 예전에 하려고 했었어요. 6만이요? 예, 6만 가구였고 원래 스타트는 이제 MB 정권 시절에 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역세권, 그러니까 직주 근접 개발하면서 이걸 또 지구 지정을 해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시 지정을 하겠다. 이거 뭔가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좀 계속 어렵고요. 왔다 갔다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미 3기 신도시 32만 4천 가구 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시쳇말로 좀 던진 정책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시장의 던졌다. 반응도 한번 보고 실제로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저는 왜냐하면 이 정도로 3기 신도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검토는 해보겠으나 실제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업계의 관측도 네네. 뭐 의견도 대부분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예,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정부에서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안 했어야 되고 4기 신도시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4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부 스스로 3기 신도시 자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3기 신도시 가지고도 집값이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이미 시장에 줘버렸잖아요. 지금 신비적인 안정을 줘야 되는데 야 3기 갖고 안 되고 도심 역세권 개발 갖고도 안 되니까 4기까지 해야 돼라고 해버리면 시장은 더 불안하잖아요. 안정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기만 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5년 후, 10년 후에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 시장 상황을 모르잖아요.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과수요가 막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오히려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기 신도시를 던진다는 건 너무 정부의 그 불안감을 빨리 표출을 한 것 같고요. 좀 지켜보다가 상기 신도시를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시작해도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나오진 않잖아요. 늦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던진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미 발표했고 내던지던 말들이 많잖아요. 내던진 거라도 좀 잘 수습해서 마무리 깔끔하게 잘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1년 남았는데 이렇게 사기까지 다 던져놓고 결국 공은 다음 차기 정부로 넘겨버리는데 차기 정부에서 또 안 한다 그러면 또 신뢰가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발표만 그만하지 말고 이미 했던 발표들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하잖아요. 그런 거 일 잘하면 오히려 그런 게 더 정책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처음에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도 신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년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예, 텐데 그렇죠. 올해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 시점에서 걱정을 하시는 게 정권이 바뀌면 지금 했던 정책들이 또 다시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걱정을 벌써부터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떤 계획은 계획대로 발표하겠지만 예. 당장 지금 1년에 할 수 있는 1년 내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찾아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잠깐 아까 전셋값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빈집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이미 집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제도만 약간 보완하고 어떤 저기 인프라나 이런 것도 좀 구성해야 되겠죠. 뭐 다시. 그런 그쪽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집들을 저기 비어 있는 집을 활용하는 겁니다. 비어 있는 네. 집이 의외로 많다. 근데 비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어 있는 게 여유를 갖고 비어 있는 게 많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지방에 사는데 지방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전원주택이라는 게 한 50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한 10채 정도가 그냥 주말만 살거나 막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오거나 와서 잠깐 거주하다가 가는 옵니다. 거군요. 그런 집들이 아주 뭐 양평, 가평, 용인, 뭐 여주 이런 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건 원래 우리는 현재 법상 이 상시 주거를 하지 않으면 별장으로 중과세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자기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은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인센티브를 줄 때 뭐 임대소득에 대한 혜택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뭐 종부세 같은데 재산세 혜택을 준다면 서울 집을 비워주고 이쪽으로 와서 완전히 살게 되면 서울 집이 비겠죠. 빈게 하면 네. 세금을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 자체에도 잠깐 쓰려고 비어 있는 집이 꽤 많을 겁니다. 실제 조사를 해보면 지방 사람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것도 지금 중과세를 하든가 뭐 채를 놓도록 유도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정책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지금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전셋값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세값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거 좀 되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전셋값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개수의 문제, 숫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전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사실 어떤 자산의 운용 목적으로 그동안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전세금을 뭐 내가 집을 사서 전세금 받아가지고 다시 그 돈으로 뭔가 굴릴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금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공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뭐 학계에서는 전세가가 좀 쉽게 붙잡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있었던 부동산 임대차 2법, 네, 아직 네. 3법은 아직 이제 세 이제 번째 올해 거는 이제 시작이 하게 되겠죠. 뭐 시행이 안 됐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그 어느 지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뭔가의 페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짧게만 들을까요? 네. 뭐 빨리 결과가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예. 짧게 얘기하면 다주택자들 매물 있잖아요. 양도세 좀 한시적으로 완화해줘서 다주택자들 매물 빨리 나오게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만 해도 올해 안에 아마 엄청난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풀어서 신도시 개발보다는 차라리 일기 신도시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이 네네네.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를 리모델링을 제대로 할지 재건축을 할지 그런 좀 해야 될 일을 좀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설 전에
이 추가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내놓은 정책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대영 소장, 최영수 교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